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엽 강사고요. 수학 융합 특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와봤는데 양자 컴퓨터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아요.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핵심 골자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많이 이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검색한 결과예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이 양자 컴퓨터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핫 키워드로 올라왔죠. 뉴스에서도 그렇게 많이 접했을 겁니다. 주식에서도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요새 그 등락이 있습니다. 초중도체랑에서도 맞물려가지고 푸틴이 직접 챙긴다. 그렇죠? 러시아에서도 중국이랑 양자 컴퓨터 만드는 기술을 같이 협력하자.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는 그 구글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에 본격적으로 좀 착수를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중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손잡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한국도 우리나라도 뒤늦게라도 빨리 여기 경쟁에 뛰어들자 해가지고 기술 패권 경쟁에 지금 사활을 건다. 투자를 아주 그냥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학교에 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뜨거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보안 위협 이런 것도 여러분 접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암호들이 다 깨진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IBM 회사에서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의 우수성을 증명을 해냈다.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배가 빠르다. 야, 30조 배면 어느 정도야? 그렇죠? 이게 참 이런 단어, 궁극의 컴퓨터. 진짜 궁극의 컴퓨터라는 게 뭘까요? 하여튼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접했을 텐데, 오늘 이제 강의를 잘 따라하고 나면 숨겨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드러나 있는 거짓들은 또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오늘 이래요.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현재 컴퓨터는 그럼 원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거랑 비교를 해서 양자 컴퓨터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의 컴퓨터, 회사 현대 컴퓨터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재 컴퓨터의 원리를 보면은 일단 가장 다양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는 가장 핵심 부품이 뭐냐라고 하면 트랜지스터예요. 컴퓨터는 사실상 이 트랜지스터가 많이 결집되어 있는 장치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그러니까 온 오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실어놨지만 여기서 전지에서 전류가 나가죠. 이 왼쪽에 있는 요게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도식해요. 왼쪽에서 트랜지스터의 전기 신호를 주고 있는 상태면 이 전류가 그대로 흘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만 트랜지스터에 만약 전기 신호가 없으면 그러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새 현대 컴퓨터마다 이진법을 쓴다라는 말 들어봤죠. 관습적으로 이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진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10진수 5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101로 표기를 하죠. 이거 모르는 학생 혹시 있어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학생. 진짜 넘어가 되죠? 혹시 모르는 학생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쓰느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에서 오프인 상태는 이진법에서 0으로 대응을 시켜요, 보통. 그리고 트랜지스터에서 온인 상태, 전류가 흐르는 상태는 우리가 이진법의 1로 보통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0과 1로서 이 트랜지스터를 우리는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로써 이제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0이라든지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최소 정보 단위를 비트라는 컴퓨터 용어를 쓰죠. 비트 뜻이 뭐죠? 떼가속 비트 이런 거 말고 작은, 그쵸? 우리가 little bit 할 때 비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미지를 표현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위에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왼쪽 위에는 검은색이랑 흰색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검은색은 1로 표현하고 흰색은 0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00100, 01110, 11111, 01110, 00100을 실제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그럼 이게 이제 모니터에 최종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 요거를 보면은 얘는 색깔이 총 4종류가 있습니다. 흰색, 옅은 회색, 진한 회색, 검은색. 그럼 4종류가 있으니까 비트를 2개를 써서 00부터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모니터에 출력할 때는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문서라든지 아니면 영상, 음성 파일 뭐든지 다 사실은 다 이진법으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우린 심지어 그거를 데이터 표현뿐만 아니라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이라는 것을 실제로 데이터 과학에서는 쓰는데 기본적인 논리 연산 종류로는 뭐 부정이라든지 논리곱, 논리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써놨죠. 뭐 예를 들면은 인풋이 A가 0이다. 그러면은 요거 앞에 있는 물결 무늬가 우리가 읽을 때 not이라고 읽어요. not. 영어로 not. 아니다. 그래서 A가 0일 땐 not A는 1로 출력을 해주고 A가 1일 땐 not A는 0으로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뒤집어주는 거죠. 그 다음 논리곱 연산은 요거는 AND라고 읽어요. AND. 그리고 AND 연산은 둘 다 1일 때만 1로 출력을 해주고 그 외에는 다 0으로 출력해주는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합 배웠죠. 집합. 그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돼요. 둘 모두에 포함되어야 교집합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모두 1이 있어야 1로 나오는 거고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은 0이 출력이 됩니다. 얘는 OOR라고 읽죠. OOR. A, OOR, B. 요거는 이제 합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합집합에서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1이 존재하면 1로 출력이 되고 둘 다 0일 때는 이제 0이 출력이 돼요. 이러한 연산이죠. 여기까지 질문. 되게 기초적인 이런 연산들을 가지고 실제로 컴퓨터 우리가 그 복잡한 다양한 연산들을 이걸로 다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컴퓨터 그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때 그럼 이러한 연산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잠깐 보고 가자면은 예를 들어 부정연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에서 입력이 들어옵니다. 입력을 예를 들어서 0을 입력시켜 봅시다. 0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예요? 안 흐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0을 입력시키면은 전류가 위에서부터 오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그러면은 출력에 1이 나오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그래서 0을 입력시키면 1이 출력되는 거예요. 반대로 1을 입력시키면 그때는 트랜지스터에 전류 신호가 들어오면서 관통합니다. 이 오른쪽에 저항이라고 쓴 거 보이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없으면 저항 없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1일 땐 0, 0일 땐 1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곱 연산, AND 연산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회로를 짜볼 수가 있어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트랜지스터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입력이 2개가 들어가죠. 이때는 뭐다? 논리곱은 둘 다 1일 때만 전류가 흘러서 1로 출력이 되는 거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면 그러면 거기서 막혀버리죠. 그래서 얘는 0이 출력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논리합 연산, 트랜지스터가 2개가 들어가는데 입력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이 되어 있기만 하면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최종적으로 1이 출력이 되죠. 둘 다 0이면 둘 다 막혀버리면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다 그 수학자 조지 불이 정립한 그 논리 연산을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구현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진법으로서 이제 열심히 컴퓨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넣으면은 이제 컴퓨터에서는 그러한 작동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복잡한 연산을 볼 건데 이건 이제 XOR라고 있습니다. XOR. X는 왜 X냐면 exclusive, 배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배타적 논리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뭐냐면 00이거나 11일 때는 0으로 출력해주고 이 둘이 서로 다르면 1로 출력해주는 연산이에요.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오어 연산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오어 연산은 0, 111이 오어 연산인데 끝에만 이제 1이 아니라 0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어랑 닮았는데 요 익스클루시브한 오어 연산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주고 아까 봤었던 이제 부정 연산, 논리곱 연산, 논리합 연산으로 실제로 베타적 논리합을 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갈 건 넘어갈게요. 실제 우리가 덧셈을 연산을 한다. 덧셈 연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00을 입력시키면 00이 나오는 것이고 01, 1이 나오겠죠? 1 더하기 0도 1이 나오죠? 11이면은 1 더하기 1은 2인데 2는 이진법으로 표하면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올림은 AND로 구현을 시키고 합은 XOR로 구현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회로를 짜주면
실제로 덧셈 연산도 컴퓨터로 구현이 됩니다. 설명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들 이거 다시 체크해봐요. 현재까지 질문 있습니까? 결국에 현대 컴퓨터의 핵심은 뭐다?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란 말이 혹시 조금 생소한 학생들은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반도체라는 것은 트랜지스터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회로를 보통은 일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트랜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다양한 부품 중에 뭐 예를 들어 CPU라든지 GPU 아니면 램이라든지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전부 다 트랜지스터로 만듭니다. 그럼 결국에 현대 컴퓨터의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건 뭔 의미냐?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더 많이 집적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이 세밀하게 넣을 수 있느냐가 그것이 컴퓨터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제가 여담으로 적어놨죠. 최초의 CPU는 1971년도에 만들어진 CPU에는 225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막 CPU 그 조그만한 그 가로 세로 몇 cm짜리에 225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새 우습지도 않죠. 현재 나오고 있는 컴퓨터에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2022년도에 들어간 CPU에 들어간 트랜지스터 개수는 대략 100억 개 정도가 됩니다. 요 조만한 가로 세로 몇 cm짜리에 방금 봤었던 그 트랜지스터가 100억 개 넘는 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작다는 걸까요? 상상이 돼요? 그래서 현재의 트랜지스터 크기는 실제로 나노미터 단위로 들어갑니다. 미세 공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아주 미세한 공정한테 우리 인간의 그 기술력은 대단한 거죠. 실제로 IBM 회사 들어봤죠? IBM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2나노미터 사이즈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보유했다라고 말하거든요. 1나노미터가 몇 cm죠? 1000만 분의 1cm예요. 1000만 분의 1cm.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라고 그러죠, 원자. 원자가 뭐예요? 원자는 화학적인 성질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만들 수 있는 최소의 단위죠. 저 참고로 수학 강사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그 원자 사이즈 하나의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쳐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들어본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원자 정도 사이즈의 그런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랑은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떠오르는 거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거가 새롭게 장치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과학 중에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어가 그 인텔 창립자신데,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1년에서 대략 2년 정도씩, 1년에서 2년 정도씩 지날 때마다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2배씩 향상된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2배씩 더 많은 개수로 넣을 수 있다, CPU에. 라고 하는 게 이제 무어의 예측이죠, 사실은. 그게 현재까지는 정말 그렇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런데 이 무어의 법칙이 슬슬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이 미시세계에서 적용되는 물리학 법칙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질문 있어요? 1980년대에 이미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어느 정도 다져졌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리처드 파인만이라든지 아니면 데이빗 도이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앞서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론은 어느 정도 확립을 해놨지만 사실 그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뭐 양자 단위의 그 나노미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현실성을 떠나서 그럼 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도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필요성 혹은 이제 이슈를 끌게 된 사건이 뭐냐면 이 90년대에 쇼어 알고리즘이 발명되면서요. 현재 암호 체계의 대다수는 RSA 암호 방식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RSA 암호 방식이 뭔지가 궁금한 학생들은 유튜브에도 아마 강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올린 것도 있고요. 그걸 보면 되겠고, 하여튼간 근데 이거 뭐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만약 현실화 된다면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재 암호 체계인 RSA 암호 방식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개발이 시작이 된 거고,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는 기술적인 이런 미세 공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야, 그럼 이것을 하드웨어적으로도 구현시켜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요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개발을 시작을 했고, IBM에서는 양자 컴퓨터 판매를 했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한창 언론이 떠들썩해졌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팔고 있는 건 이거는 실용화 단계는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유하면 좋냐? 우리 현재 이제 컴퓨터를 전기차 같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는 전기차가 현대 컴퓨터라고 친다면, 뭐 레고 블럭 같은 걸로 만든 모형 자동차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은 갈 길이 한참 멉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이제 양자 컴퓨터 사가지고 다 써야지, 그건 좀 아닙니다. 현재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방금 그랬었죠? 양자 컴퓨터라는 건 뭐다? 양자가 갖고 있는, 즉 양자 역학의 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양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양자의 성질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들어봤나요? 되게 그 과학계의 유명한 실험이죠. 가장 아름다운 실험 중에 꼽히기도 하는 요 조그마한 틈들을 슬릿이라 그래요. 두 개의 슬릿을 만들어 놓고 입자를 쏴봐요. 이 입자가 슬릿을 통과하면은, 입자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공 같은 거, 그냥 덩어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하나를 쏘게 되면 요쪽이나 요쪽에 가서 어느 한쪽에서 부딪힙니다. 계속 쏘면은 당연하게도 요쪽과 요쪽, 요 두 곳에 선명한 흔적을 남길 거예요. 이것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파동이에요. 이 이중 슬릿에다가 파동을 통과시켜보면은 요 두 개의 슬릿에서 또 두 개의 파동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서 최종적으로 스크린에 부딪힐 때는 간섭무늬라 그래요. 이러한 그 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주기적인. 요건 이제 파동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 이중 슬릿에다가 전자를 쏴본 거예요. 전자라는 것은 얼핏 봤었을 때 입자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전자는 하나하나의 알갱이를 떼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한 알갱이만 쏘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전자를 쐈었을 때 입자처럼 하나만 쏘면은 어딘가에 가서 하나의 점으로만 박혀요. 그러면은 야 이거 입자인가 싶어가지고 전자를 더 많이 쏴봅니다. 전자를 계속 쏴봐요. 이러한 식으로 나올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입자라면은 두 개의 선명한 선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두 개의 선명한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파동처럼 이것이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이 교차되면서 간섭무늬가 그려진다는 거죠. 점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뭔가 연역적으로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 노벨상을 받게 될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하여튼간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냐면 입자와 파동이라는 그 두 개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나아가는 모양새는 파동처럼 나아갔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전자를 하나만 써보면은 점 한 군데만 찍히거든요. 그건 입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쏘고 나서 최종 스크린에 부딪히기 전까지 그 이동하는 과정은 파동처럼 나아가다가 최종적으로 스크린에 부딪힐 때는 입자의 성격을 갖게 된다 라고 과학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끝까지 파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쏴도 간섭무늬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끝에서는 하나의 점만 찍히거든요. 그건 입자거든요. 현재까지 오케이? 나아갈 때는 파동, 부딪히면 입자. 어쨌든 이걸 이용해주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주려면은 일단 이 파동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파동의 분석에 필요한 두 개의 키워드는 요 진폭의 크기랑 위상이에요. 진폭의 크기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파동에서 요 오르내리는 요 폭, 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 발사한 곳에서부터 나아감에 따라서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요건 기본적으로 진폭의 크기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요 이중 슬릿을 통과한 요 시점 있죠. 요 시점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요러한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올려치는 파동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위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정말 대충 설명하고 있는 건데 좀 걱정이 되는데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나? 질문 안 받아도 돼요? 수시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 진폭의 크기와 위상이라는 그 두 개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서 전자를 쏜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상도 같겠고 진폭의 크기도 같겠죠. 근데 요거를 쏘는 위치를 조금 조정해봐요. 오른쪽에서 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이쪽 슬릿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파동은 진폭의 크기가 얘보다는 작아요. 괜찮죠? 진폭의 크기가 얘는 작고 얘는 크게 시작해요. 진폭이 다르다라는 거. 두 번째로 위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위상도. 얘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전자를 쏘는 위치. 미세하게 어디에서 쏘냐? 어떤 각도로 쓰냐? 어떤 방식으로 쏘냐에 따라서 이 위상과 진폭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그래서 통과하는 타이밍이 달라지면 벽에서 두 파동이 보강과 상쇄를 일으키는 위치도 달라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스크린에 비치게 되는 그 간섭 무늬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좀 수학적인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볼게요. 현대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다. 그 트랜지스터의 오프와 온을 0과 1에 대응시켜서 이진법을 이용해서 컴퓨팅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라고 했어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양자의 성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중 슬릿 실험에서 그 전자가 왼쪽 슬릿이 지나가는 것을 0이라고 하고 오른쪽 슬릿이 지나가는 것을 1이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전자는 하나의 알갱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부딪힐 때는 하나의 점으로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의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파동처럼 나아간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은 어쨌든 우리는 파동처럼 0과 1의 중첩이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약하면 이겁니다. 비트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비트라는 것은 0 아니면 1이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는 용어를 써요. 큐비트. 퀀텀 비트예요. 그래서 큐비트는 0, 1 이렇게 두 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0과 1의 중첩이라고 봅니다. 0과 1의 중첩. 여러분 이거를 서로 단위가 달라요. 비트가 만약 두 개가 있다고 해봐요. 아까 우리가 그림 그 아래에 있었던 그림 봤던 기억나죠? 비트가 두 개라면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큐비트가 두 개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큐비트가 두 개라면 이 00, 01, 10, 11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중첩된 상태로 우리는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측정을 할 때는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로 깨져요.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로 결정이 나지만 그 전까지의 계산 과정은 중첩 상태로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 넷 중 하나예요. 결과까지 이 네 개가 중첩돼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파동이지. 이게 파동이면은 네 개가 중첩돼서 결과까지 나오겠지만 실제로 전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양자는. 최종적으로는 넷 중에 하나로 깨져요. 다만 계산 과정은 중첩이다. 큐비트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점점 늘어난다 쳐봐요. 그래서 큐비트가 n개가 되면은 우리는 중첩할 수 있는 정보가 2의 n제곱까지의 패턴을 중첩할 수가 있거든요. 단 0과 1의 중첩이라고 하는 이 큐비트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측정할 때는 그러한 중첩이 깨집니다. 어느 하나로 깨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요 깨지는 거를 잘 깨지게 만드는 게 양자 컴퓨터의 그 핵심 기술인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질문. 큐비트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열벡터라 그러는데 여러분 벡터는 아는 학생들 있을까요? 그렇죠? 벡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로 쓰는 걸 배우잖아요. 열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의 성분을 이렇게 써줘서 A랑 B는 이렇게 우리 약속합시다. 이 A는요 왼쪽 슬릿을 통과하는 그 진폭의 크기, 그리고 B는 오른쪽 슬릿을 통과하는 진폭의 크기를 의미하는 수들이다라고 봅시다. 그렇게 정의를 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A, B에는 부호도 들어갈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는 위상을 표현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위상. 위상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파동인지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파동인지 이렇게 그거를 표현하는 것을 부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핵심입니다. 최종적으로 큐비트는 가장 마지막에 측정하는 순간 입자로 깨진다면서요. 그러면은 중첩이 0으로 깨진다는 것은 0이라는 건 우리가 왼쪽으로 받아들입시다. 왼쪽 슬릿을 통과하는 그러한 전자였었을 가능성, 그 확률은 요것의 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로 깨질 확률, 1로 깨진다는 것은 얘가 알고 보니까 오른쪽 슬릿으로 지나갔다 라고 하는 그 확률은 제곱으로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위에
A제곱더가 B제곱은 1로 맞춰놨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진폭의 크기를 의미한다면서요. 왼쪽의 진폭이 더 컸어요. 얘가 더 작아요. 그러면 여기로 지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다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요것을 제곱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제곱이냐라고 하면은 이 부호 들어가잖아요. 이 위상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는 우리가 제곱 처리해가지고 그냥 빨리 계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이러한 큐비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큐비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위에 있는 성분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은 왼쪽의 파동 진폭이 의미하는 숫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오른쪽을 지나가는 그 파동을 의미하는 숫자. 그래서 지금 저 숫자의 절대값을 보면은 위가 더 크죠? 그 말은 뭡니까? 왼쪽의 파동 진폭이 오른쪽의 진폭보다 크다라는 것을 일단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두 파동의 위상은 서로 지금 다릅니다. 쟤는 플러스고 쟤는 마이너스잖아요. 하나는 위로 출발했다면 하나는 아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0으로 측정된다는 건 뭐예요? 왼쪽을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0으로 측정될 확률은 저거 제곱을 해보면 4분의 3이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1로 측정된다는 건 뭐예요? 오른쪽을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 확률은 저거 제곱한 4분의 1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큐비트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질문 있으면. 현재까지. 본문으로 갑시다. 우린 큐비트를 당연히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전자를 한 번만 딱 쓰고 끝내지 않는다고요? 전자를 여러 번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큐비트는 여러 개를 씁니다. 비트도 우리가 컴퓨터가 1비트 쓰지 않잖아요. 그치? 비트를 우리가 8개의 비트를 1바이트라 부르고, 그쵸? 1024바이트가 1kB, 또 1024kB는 1MB,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쵸? 당연히 큐비트도 여러 개를 씁니다. 그러면 이 큐비트의 여러 개가 당연히 써주면 그것에 대한 중첩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텐서곱이라는 그 수학 개념을 이용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AB라는 큐비트랑 CD라는 큐비트가 있어요. 이 둘을 텐서곱을 해주면 이렇게 위의 길이가 곱해진 게 얘예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진 게 얘예요. 이번엔 밑에서 이렇게 곱해진 게 얘고 마지막 밑에 곱해진 게 얘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성분 4개라는 것은 슬릿이 4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4개의 슬릿으로 파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하나 들어놨죠?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라는 큐비트랑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큐비트를 텐서곱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4개의 슬릿이 있고 가장 왼쪽부터 가장 오른쪽까지라고 보면은 얘랑 얘는 위상이 같고 얘랑 얘는 그거랑 위상이 다르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얘네요. 그렇죠? 얘로 깨질 확률이 몇이에요? 16분의 9. 얘로 깨질 확률이. 가장 작은 애가 얘네요. 16분의 1. 다 이제 분석이 되죠? 이해돼요? 아유, 이해되면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큐비트를 이해했네요. 그래서 이 큐비트를 실제로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큐비트의 연산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지만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숫자들을 쉽게 말해서 행과 열을 갖춰서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한 것을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랑 큐비트 이 둘의 곱셈 연산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행렬과 요 벡터, 열벡터의 곱셈은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어떻게 해주는지 눈으로 보세요. XA 곱한 거, YB 곱한 거, 그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ZA 곱한 거랑 WB 곱한 거를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이 나오는 이게 하나의 또 이제 큐비트가 되는 거죠. 봅시다. 우리 아까 현대 컴퓨터 얘기했을 때 비트라는 걸 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산하느냐라는 걸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큐비트를 봤으니까 이 큐비트를 가지고도 연산을 하겠죠. 그 이제 큐비트의 연산은 뭘로 한다? 행렬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행렬 곱셈으로. 큐비트의 중첩은 어떻게 표현한다? 텐서곱으로 중첩을 표현한다. 다만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우지도 않았고 텐서곱은 당연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내가 자세한 논의를 하지는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얘기하면 할 게 많은데. 자, 밑에 봅시다. 하나의 큐비트에 대해서 어떠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부정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상변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위상변경이라는 건 원래 위에서부터 파동 시작했던 것을 아래에서 파동 시작하는 걸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전자 발사하는 위치를 미세하게 잘 조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간섭, 보관 간섭, 상대 간섭 그것도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전자의 발사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얘를 내가 조정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정연산, 위상 변경하는 연산, 그리고 간섭의 연산을 어쨌든 모두 다 뭐다? 행렬의 곱셈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은 자, 화이팅. 앞에 보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왼쪽, 그리고 얘는 2분의 1 오른쪽, 요렇게 큐비트 하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행렬을 곱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행렬을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곱셈의 그 연산은 0 곱하기 2분의 루트 3, 1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더해진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시 0 곱하기 2분의 루트 3, 1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성분은 뭐냐면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리고 0 곱하기 2분의 1 한 걸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온 결과를 봅시다. 얘를 보면은 아까 봤었던 거랑 아까 있었던 큐비트랑 모양새가 어때요? 뒤집어졌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왼쪽 슬릿 아래에서 이렇게 전자를 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바꾸는 거는 그건 이제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몫인 거고 컴퓨팅 할 때는 그냥 계산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위상 변경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 봅시다. 얘는 이 루트 2분의 1 정중앙에서 전자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개 깨질 확률은 2분의 1로 깨지는 거니까, 그렇죠? 한가운데서 쓰면은 이러한 큐비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다 이 행렬을 그어봅시다. 그러면 1 곱하기 얘에다가 0 곱하기 얘를 더한 게 얘고, 그리고 0 곱하기 얘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를 해서 더한 게 얘예요. 결과를 보면은 얘랑 결과를 보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위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한쪽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왼쪽은 그대로고 오른쪽은 위상이 바뀔 수 있나요? 잘 조정해서 쓰면 돼요. 잘 조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수학자들이 할 일은 아니고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터 만들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원자 단위 하나를 조정해야 되는데. 하지만 수학자들은 모르겠고 우리 열심히 계산하고 알고리즘 만들게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큐비트에 대한 연산도 한번 보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행렬 곱셈입니다. 근데 두 개의 큐비트는 아까 중첩해가지고 텐서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4개의 성분을 가진 벡터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곱해지는 행렬도 4행 4열짜리가 들어가게 돼요. 자세한 설명을 할게요. 사실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양자 컴퓨터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이제 중첩에 대해서 내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중첩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얽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얽힘. 그냥 참고 삼아 적어두세요. 얽힘. 양자 성질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오늘은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 수식은 그 양자의 얽힘도 사실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부 진폭의 이제 곱셈이랑 외부 진폭의 곱셈이 0으로 지금 동일한데, 얘는 내부 진폭의 곱셈은 0, 외부 진폭의 곱셈은 2분의 1로 서로 달라졌죠? 그럼 얘는 얽힘이 안 된 상태고 얘는 얽힘이 된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한번 10분 동안 쉬고 10분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지금 나와서 그냥 차라리 질문을 하세요.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큐비트의 2개짜리까지 연산을 봤는데, 당연히 큐비트는 1개, 2개 정도만 쓰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됐냐? 현재는 큐비트를 한 100개 정도까지 쓸 수 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현재는 대략 100개 수준. 아직도 한참 미약해요. 한참 100비트짜리 여러분들 컴퓨터도 그건 계산기도 못 돌려요. 그래서 컴퓨터는 아직은 한참 멀고 먼 상용화 단계는 아직 멀었다. 어떻게 답을 구하는 거냐? 또는 각도, 위치, 방향 이런 거 잘 조절을 해서 우리는 이 파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동의 중첩과 간섭을 잘 조정해서 원하는 슬릿에 통과한 파동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총 4개의 슬릿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답이 3번째 슬릿이었다고 쳐봐요. 답이 3번째 슬릿이에요. 그러면 이 3번째 슬릿을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 결과에서. 그러면은 이 파동을 잘 조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상쇄 간섭을 일으켜버리고 요 한 포인트에 대해서 보강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이 전자가 여기에 부딪힐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입니다. 그러니까 100% 여기에 꽂힐 거란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얘를 통과한 게 여기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통과한 게 여기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라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 확률을 높여주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현실적인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큐비트의 개수를 잘 늘리고 큐비트를 잘 조종하는 그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요 보강 간섭을 얼마나 잘 일으키고 그 확률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게 오류가 높죠. 아직은. 그 오류 가능성이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도 도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얘는 큐비트를 3개를 쓴 거죠. 큐비트를 3개를 쓰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총 8가지의 그 패턴이 중첩이 됩니다. 8개의 슬릿 통과한 그 파동을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파동이 좀 달라지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얘 파동이 가장 유난히 크죠? 나머지들은 상쇄가 일어나고 얘는 지금 보강이 일어나는 상태인 거죠? 그래 놓고 부딪히면은 여기에 그 선명하게 빛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패턴을 이렇게 추려내는 그러한 식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말은 정말 쉽게 했는데 정말 어렵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중 슬릿으로 계속 그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중 슬릿으로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시도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때 이중 슬릿으로는 안 한다고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초전도 전류를 이용하는 법도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려면 스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또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다만 아직은 실용화된 그런 컴퓨터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애초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실용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어떻게 만들어집니다라는 말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양자의 성질은 이러한 거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만 있을 뿐인 거지, 그것이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됩니다 라는 것은 말을 못해요. 왜? 아직 뭐 나온 게 없는데 상용화된 게. 근데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IBM이나 이런 큰 회사들에서 열심히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더 한 10년 후쯤 되면은 뭔가 좀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봤지만 뭐 양자 컴퓨터가 뭐 현재 컴퓨터에 30조에 빠르다, 그런 말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설명만 잘 따라온 학생들만 해도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몇 배 빠르다, 이건 좀 그 기사 자체 헤드라인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애초에 몇 배 빠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대체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빠르다는 얘기가 많이 도는데 그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선생님이 아까 그 중첩을 해주셨으니까 얘가 그 많은 가능성을 한 번에 중첩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빨라지는 겁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두 개가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비트를 바탕으로, 0과 1만을 가진 비트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짜요.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중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요. 당연히 얘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영역과 얘가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영역은 애초에 달라요. 그런데 뭐냐면 이 비트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으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 중에 요 양자 비트, 큐비트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걸로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몇 가지가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거 있죠? 덧셈 뺄셈 고생하는 사칙 연산? 현재 컴퓨터가 훨씬 빨라요. 정확도도 훨씬 높죠. 비교도 안 돼요. 양자 컴퓨터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무조건 빠르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밝혀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유형이 어떤 거냐면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문제의 규모가 늘어나는 문제 유형. 예를 들어 조합 최적화 문제라는 건 뭐냐?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 도시를 이렇게 다 한 번씩은 순회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도시를 방문할까라는 그 최단 경로를 찾으려고 한다고 쳐봐요. 도시의 개수가 예를 들어 2개예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즉 2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도시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 도시의 수가 n개면은 경로에 갈 수는 n팩토리얼이 되잖아요. n이 10이면 벌써 약 363만이 됩니다.
n이 20이면은 243경이 돼요. n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경우의 가짓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n이 한 100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계산해봐요. 소인수분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암호책의 RSA 암호 방식의 근간이 결국 소인수분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큰 자릿수에 대해서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어렵더라라는 그 수학적인 이론 백그라운드로부터 만들어진 암호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x라는 게 있어요. x가 우리가 원하는 건 a랑 b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a에다가 2, 3, 5, 7, 11, 13, 17, 19 계속 다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x가 91이었어요. 91이었으면 2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b는 45.5가 나오죠? 원하는 답 아니에요. 이제는 3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30.3 나오면서 이것도 원하는 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를 넣어봅니다. 18.2가 나와 원하는 답 아니에요. 그 다음 7을 넣어봅니다. 13 나가네?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이 x가 이건 이게 두 자릿수니까 그나마 그렇지. 자릿수가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이제는 계산해야 되는 그 수가 무지하게 막 늘어납니다. 현재 RSA 방식의 근거와 현재 암호책에는 이거 몇 자릿수를 쓰느냐? 보통 자릿수가 몇백 자리는 써요, 기본적으로. 자릿수가 몇 배. 자릿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요 현재 컴퓨터로 풀려면은 몇천 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소인수분해 문제를 어떻게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지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쇼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마지막에 쇼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주고 오늘 강의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얘기로서 계산 소요 시간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계산 소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 번당 걸리는 시간에다가 총 계산 횟수를 곱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산 1회당 걸리는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양자 컴퓨터에서 한 번당 얼마 걸리는지. 왜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실용적인 수준의 양자 컴퓨터 자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계산 1회당 걸리는 시간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애초에 계산 소요 시간이 몇 배 빠르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총 계산 횟수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 횟수의 증가율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계산 횟수의 증가율. 문제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자 컴퓨터의 계산 횟수 증가율이 이렇게 완만하고 일반적인 컴퓨터의 계산 횟수의 증가율이 이렇게 크다면은 설령 이러한 구간에서는 애초에 일반적인 컴퓨터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어느 포인트 이후부터는 이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지면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이 계산 횟수 처리가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이 돼버리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로는 현실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떨궈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몇 개가 있다. 현재까지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94년에 수학자 피터 쇼어가 고안한 쇼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볼 텐데 이건 뭐다? 소인수분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큐비트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이 배경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GCD라는 거를 기호를 쓸 거예요. GCD는 Greatest Common Divisor,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그래서 N과 A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GCD에 12, 18 하면은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요거는요, 모듈러 연산인데, 어떻게 읽으냐면은, P랑 Q가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다라고 읽어요. 다시, 어떻게 읽는다? P랑 Q가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다라고 읽어요. 이 모듈러 연산이라는 것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에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그래서, P랑 Q가 N으로 나눠 썼을 때에 나머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2랑 7은 모듈러 5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2 나누기 5에도 나머지 2, 7 나누기 5에도 나머지 2죠. 그러면 얘랑 또 합동인 거 뭐 있겠어요? 17. 훌륭합니다. 그쵸? 또 뭐 있어요? 12, 17, 22, 27, 32, 37. 다 되죠? 5로 나눠 썼을 때 나머지는 모두 다 2로 같잖아요. 다시 모듈러라는 건 뭐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근데 그 나누는 그건 뭐예요? 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n을 어떻게 소인수분해하냐, 그 알고리즘, 쇼 알고리즘을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잘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뒤 학생들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1보다 크고, 일단 우리 n을 소인수분해할 거거든요. 1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은 정수 하나를 난수로서 채택을 해요. 임의의 정수 하나를 채택을 해요. 그거는 컴퓨터에서 난수 돌려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를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GCD NA를 구해봐요. n과 방금 임의로 택해진 a와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GCD NA가 1이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GCD NA를 계산해본 결과가 1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이겁니다. GCD NA 결과가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함수, 이 함수는 뭐냐면 a의 x제곱, 요 a라는 것은 아까 요 임의로 선택한 a입니다. 그래서 a의 x제곱이라는 함수, 모듈로 n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의 요 x의 주기를 찾아요. 요 x의 주기. 뭔 소린지 이따가 볼게요. 예시로서. 일단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요 x의 주기를 찾았었을 때 그 x의 주기가 홀수이면은 그러면 다시 1부터 해야 되지만, 근데 이 홀수의 주기가 짝수이면은 이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두 개의 GCD를 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GCD는 우리가 이제 타겟하는 그 큰 수 n에다가 우리 아까 주기 찾은 거, 그 주기 r 나누기 2 한 거를 지수에다 올려요. 플러스 1 한 거랑 GCD를 구해요. 그리고 얘는 다 똑같은데 얘 부호만 달라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것의 GCD를 구해요. 그러고 나면 얘랑 얘가 기똥차게 소인수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CD1과 GCD2가 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과 라지 n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서 무시해도 사실 상관없고 이렇게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시를 봅시다. 35를 이 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소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35를 잘 보면서 따라옵시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보다는 크고 35보다는 작은 임의의 수를 택할 거예요. 그것을 난수를 돌려봤었을 때 4가 나왔다고 적읍시다. 그럼 이제 A는 4로 픽스를 시킬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4와 GCD를 구해봐요. 얘랑 GCD를 구해봤었을 때 당연히 1이죠? 35랑 4의 최대 공약수 몇이냐? 1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다음과 같이 주기를 찾을 건데 요 4에다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모듈러 35를 구해보는 거예요. 4의 1제곱의 모듈러 35는 당연히 4입니다. 4를 35로 나눠주면 안 나누잖아요. 그럼 4가 그대로 나오겠죠? 4의 제곱은 16이죠? 16이 그대로 나머지도 나옵니다. 4의 세제곱, 4의 세곱 64입니다. 64를 35로 나눠서 나머지는 29가 나와요. 오케이? 4의 4제곱은 256. 256을 35로 나누면 나머지는 11이 나옵니다. 4의 5제곱은 1024. 1024에 35로 나눠서 나머지 곱이면 9가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모듈러 연산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또 정수론 얘기예요, 이것도. 다 수학 얘기인데, 모듈러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서는 이 29에다가 실제로 4를 곱해요. 29에다 4를 곱하면 116이거든요. 그 116에 대해서 모듈러 35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11에다가 4를 곱해요. 그럼 44가 나오죠? 그것의 모듈러 35과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은 이게 그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집중 안 되는 학생들이 다 눈에 보여요. 다 보여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파이팅!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9에다가 4를 곱하면 36이고, 즉 4의 6제곱을 다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 어쨌든 36에 대해서 모듈러 35 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왜 끝났느냐? 1이 나왔죠?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4가 나오겠죠. 그렇죠? 4는 다시 여기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찾아진 거예요. 즉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해서 모듈러 연산을 해봤었을 때 1이 나오게 되는 그때의 지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 지수가 지금 몇이에요? 6이잖아요.
얘는 주기가 6자리예요. 실제로. 1, 2, 3, 4, 5, 6하고 다시 1, 2, 3, 4, 5, 6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열심히 해서 모듈러 연산을 해봤었을 때 1이 나오게 되는 그때의 지수가 곧 주기를 의미합니다. 그게 곧 R이에요. 자, 그래서 R은 6. 자,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이 R은 짝수죠. R은 짝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텐데 GCD 두 개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 GCD는 요 6 방금 구해진 거를 요렇게 요 안쪽에 넣습니다. 그러면 4의 세제곱이죠? 64. 그 64에다 플러스 1하면 65죠? 65랑 3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5가 나와요. 그 다음 요 GCD는 뭐냐면 4의 세제곱 64에다가 빼기 1하면 63이죠? 63이랑 3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요. 그러면 7이 나와요. 그럼 놀랍게도 5랑 7이 뭐예요? 정확하게 35의 두 소인수입니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현재까지 질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될까? 수학을 공부하면 돼요. 정수론. 근데 오늘 시간상 생략을 할게요. 여하튼간.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뭘까요? 이 쇼어 알고리즘으로서, 그래,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어쨌든 소인수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연역적으로 이거. 그러면은, 결국 관건이 되는 건, 나머지 단계들은, 그냥 일반 컴퓨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계산 돌려도 충분히 잘 구하거든요. 어려운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예요. 결국에. 일반 컴퓨터로서는, 요거를 하나하나 다 해보는 방법, 가장 원초적인 방법, 사실상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더 간단하게 한다고 쳐도.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역할을 얘기해주자면은, 결국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얘의 주기를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일반적인 컴퓨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부터 최대 라지 n-1까지 이것을 다 대입해가지고 요 모듈러 연산 결과가 1이 나오게 되는 x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주기가 6이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요 a를, 이건 내가 되게 쉬운 예제를 잡은 거거든요. 3 같은 거 넣어봐요. 3 같은 거 넣어서 실제로 해봐요. 3의 1제곱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쓰다가 포기할 겁니다. 이게 주기가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1부터 최대 라지 n-1까지 다 대입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n이 35라면 그러면 실제로 또 35는 10진수고 우리가 컴퓨터 비트로 할 때는 이걸 비트로 옮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진수는. 그러면 몇 개의 비트를 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비트를 쓰죠? 그렇죠? 그럼 6개의 비트를 쓰면은 0과 1을 2개씩이니까 그럼 2의 6제곱. 그러면 사실상 2의 6제곱에 준하는 계산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확하게 그냥 다 디테일하자면은 000001부터 100001까지 뭐 그렇게 압축시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의 6제곱에 준하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 양자 컴퓨터로는 이것이 큐비트잖아요. 이 6개가. 그렇죠? 그러면은 6개의 큐비트를 중첩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모듈러 연산 결과가 1이 나오게 되는 그 하나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이 6개의 큐비트를 한꺼번에 중첩시켜서 최종적으로 얘가 되도록 하는 X를 타겟팅하는 게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논의를 합시다. 말했죠. 아까 그 IBM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양자 컴퓨터의 그 큐비트를 100개 정도까지 쓸 수 있다. 현재 기술력으로. 사실 100개도 너무 작죠. 근데 100개만 해도 벌써 생각해봐요. 비트가 100개면은 때가 잘 빠지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이제 100개면 고마워요. 누가 웃었죠? 자, 비트가 100개면 2의 100제곱이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몇이에요? 2의 100제곱. 100로그 2하면 대략 한 30, 그러니까 10의 30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1조 곱하기 100만? 그것보다 크다는 얘기죠? 얼마나 커지는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요새 쓰고 있는 라지 n은 35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자릿수가 몇백 자리라고요. 그거 비트로 바꾸면은 경우의 수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거 하려면은 일반 컴퓨터로, 현대 컴퓨터로 아무리 빠르게 한다 해도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금융결제 이런 거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푼다라는 건 아닌데 몇천 년 걸릴 거니까.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가 문제가 아니죠.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그 엄청난 큐비트를 정말 정밀하게 잘 다룰 수가 있고 그 오류의 가능성을 아주 압축시킨 현대 컴퓨터 수준 정도로 그 오류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그런 컴퓨터가 나와주면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암호체계가 나올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은 현재 암호체계가 깨진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미 그때쯤 되면은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암호체계를 쓸 겁니다. 그 시기 때쯤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매듭만을 할 건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오늘 말한 것도 이중 슬릿으로 안 한다 그랬어요. 뭐 다양한 방식들이 쓰고 있고 초전도 회로 방식이 현재 수준에서는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온 방식이 구글에서 요거 건드기 전까지는 얘가 가장 뜨고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방식, 광 방식 등 다양한 광 방식도 요건 이제 일본에서 요거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양자의 성질을 이용한 뭔가 방식을 만들고 있다. 실용적 양자 컴퓨터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매우 어렵다. 그거 하드웨어만 어려우냐? 아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도 어려운 거죠. 양자 컴퓨터가 쓰기 위해서는 이 성질을 이용한 실용적인 그런 알고리즘도 아직은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에는 당연하게도 방대한 수학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학에 대한 혐오감을 멈춰주고 수학과 부디 친하게 수학이랑 잘 친해져 놓으면 사실상 그렇죠. 과학자 붙는 거, 과학이라는 글자 붙는 거, 공학이라는 글자 붙는 거는 사실 다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간다 치더라도 수학과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생님 저는 어문 계열을 전공을 해서 저는 번역가가 되겠어요. 라고 해도 자기가 번역한 작품에 대한 통계치라도 돌려치면 수학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이랑은 최대한 고등학교 때 잘 친해져 놓고 그러고서 이제 대학과 사회로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